여전한 거는 사랑 관계만큼 더 센 게 없어요. 그래서 선거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조직별로 가서 거기에 이제 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마다 다 파악을 해요. 저 여직원은 언제 애를 낳고, 저 사람은 뭐 저 언제 병원을 갔다 왔고,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거 일일이 다 파악해가지고 제가 아무리 학교를 이렇게 잘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 말보다도 당신 지난번에 그 저기 저 어디가 아팠다는데 얼마나 나냐, 어떠냐, 혹시 아픈 거 때문에 뭐 힘들진 않냐, 그 한마디가 더 표를 끄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지만, 야, 너 내가 되면 내가 너 뭐 줄게,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불법이죠.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게 이해관계도 있고, 이제 그런 이해관계에 다 걸릴 수는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이해관계로 관리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거가 표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이 감성을 자극하려면 결국은 뭐예요? 이 경청과 소통,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평소에 굉장히 큰 배려, 늘 총장이라도 한번 해먹으려면요, 평소에 꿈만큼도 욕심 부리는 걸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죠? 그래도 총장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난 4년 전에 나왔더니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학과 교수들도 있으면 여러 교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예산 같은 게 내려와서 이렇게 뭐 나누게 되는 일들이 늘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늘 제 몫은 하나도 안 가져야 돼요. 뭐 장비를 사러 와라, 무슨 돈이 내려오면 그냥 다 이렇게 주변에 베풀고. 그래서 우리 집안이라고 하는 학과 교수들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똘똘 뭉쳐서 해줘야 그게 이제 파급력이 돼서 소위 가왕환선성이라고 집안이 이 화목하게 잘 돌아가야 주변에서도 그게 확산돼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평상시 좀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요, 그 집안에서 그런데 그 인정받는 게 어려워요. 그 조그만 단위 한 10명 뭐 9명 있는 그 학과 단위의 조금 교수 사회에서 욕 안 먹고 지내는 게 진짜 어려워요. 멀리 있는 사람은 잘 모르니까 욕 안 해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실 욕하거든요. 그거 욕 안 하게 하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두 가지예요. 너무 모든 걸 퍼주고 막 좋다고만 하면 쟤는 카리스마가 없다, 리더십이 없다 그러고, 뭔가를 쫙 끌고 가려고 그러면 쟤는 독재한다 그러고, 안 나눠주면 또 나눠줄 때도 공평하게 표시 안 나게 잘 나눠줘야지, 잘못 나눠주면 쟤만 줬다고 욕하고,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평소에 배려, 헌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좀 목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안영환 학생 보니까 너무 똘똘하고 또 말도 아주 잘하고 정말 리더로서 그냥 아주 좋은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가 이제 설동호 총장님하고 이제 한밭대학교에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설동호 총장님이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교대를 다닐 때 자기는 그때 교육감에 대한 뜻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그분이 쭉 지나온 행적을 보니까, 와, 진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고 그걸 위해서 준비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 조카가 한 5, 6년 전에 공주교대를 다녔는데, 애가 굉장히 수줍고 정말 그 모습인데 남 앞에 나서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육감님이 그 대학 다닐 때 그런 모습의 얘기, 들은 이야기들을 쭉 전달을 하면서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약간 다르긴 해요. 옛날에는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곳에서 교육위원 선출을 했고, 거기서 이제
교육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할 때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공주교대를 나와서 지금은 이제 충남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공주교대를 나온 사람이 충남에 있는 선생님들의 초등에는 뭐 대부분이죠. 뭐 대부분. 대전도 뭐 절반 이상은 공주교대 출신이니까. 그러면 사실은 뻔한 거잖아요. 아니, 학교 운영위원은 학교 선생님들이 그때만 해도 뭐 운영위원 다 추천하고,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들이 똘똘 뭉치기만 하면 교육감 만드는 게 일도 아니었을 때죠. 지금은 이제 시민들이 다 투표하지만. 그래 당연히 되죠. 중고등학교는 여러 학교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뭉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초등은 뭐 다 교대 출신이니까 선후배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부터 교육감의 뜻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동기, 선후배, 동문회 꾸준히 잘 관리하는 거죠. 몇 년 동안? 한 30년 동안. 그렇죠? 30년은 넘어야 교육감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게 관리해서 하면 당연히 그렇게 안 한 사람하고 30년 동안 관리한 사람하고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층 목표를 세우면 100% 돼요.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물론 어떤 목표를 세우냐 하는 거는 정말 자기가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좋아하느냐 이런 걸로 목표를 세워야 돼요. 부모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런데 학생이 자기가 좋아하고 타고난 끼가 있는 걸 가지고 목표를 세우면, 우리 안영환 학생 정도의 초등학생 정도에서 목표를 세우면 저는 90% 이상 달성한다고 생각해요. 그 목표가 대통령이 되는 꿈이라도 저는 90%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지금 요 정도에서 목표를 세우면 저는 90%는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되는 50년 동안 준비하면 안 되겠어요? 되죠.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를 얼마나 일찍 세우느냐, 그런 게 중요하죠. 우리 대학생들이요, 대학교 1학년 와도 자기 인생의 목표가 뭔지, 자기가 어느 분야로 취직할지 모르는데요, 4학년이 돼도 절반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 뭐 어떻게 좋은데 취직을 잘 하겠어요. 물론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목표를 세우기가 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뭐 어려운 점도 함께 있죠. 현실이니까. 그래서 우리 영환이 학생은 정말 오늘 강의를 듣고 정말 목표를 잘 설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자기가 그럼 어떤 재능이 있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그거는 어떻게 찾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가 신문에 글도 여러 번 썼는데, 그리고 우리 설동우 교육감님 처음 교육감 되실 때도 제가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드리면서 제가 그 막 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정말 재능과 끼를 조기에 발굴하는 교육을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 4, 5, 6학년 되면 집중적으로 재능을 탐구하는 교육을 실시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되면 한 8개 정도의 그룹으로 해서 얘가 미술에 재능이 있는지, 체육에 있는지, 수학에 있는지, 역사에 있는지, 과학에 있는지, 그런 거를 그룹으로 해서 어느 분야, 예를 들면 얘가 뭐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하고 그랬지만 과학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과학 동아리에 들어가게 해서 과학에 대한 탐구를 하게 하는데, 그것도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뭐 모든 분야를 다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는 말하면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같이 들어와서 아이하고 과학에 관한 동아리 활동을 하게 해요. 근데 이제 제가 57년생이라 이제 금년에 제가 예순 소리를 처음 해봐갖고 모르겠네. 예순이 좀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나이 한 5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우리 분야에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환경 쪽에 물 쪽을 하는데, 어떤 기술이 오든 어느 정책이 오든 딱 보면 한 30분 뭐 하루만 이야기 들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저게 거짓인지 가능한 건지 금방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환이 같은 아이하고 정말 한 달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씩 미팅을 한 4번 정도만 하면 얘가 과학적 소질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하고 나서 이건 과학적 소질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얘는 뭐 역사에 관심이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돌려요. 그렇게 해서 한 8개 분야를 조금 중에 이제 한 서너 개 돌리다 보면 조금 어느 정도 맞겠지요. 그렇게 하면 이제 초등학교 우리로 말하면 4, 5, 6학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학교에 가면 스위스는 과학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과학 분야의 과학 탐구반으로 가게 돼요. 과학 탐구반에 가면 거기서는 3년 동안 과학에 대한 동아리, 우리로 말하면 과학고등학교 같은 데서 하는 그런 과학에 관련되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그런 직장이나 그 자기 관련된 연구소나 그런 데 사람들하고 같이 소위 말해서 진로지도, 지금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진로지도라는 걸 자유학기제라는 걸 통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초등학교부터 그런 과정을 거친 아이가 가야지 그걸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한 학기 띨끔 해가지고 그것도 선생님 주도로 해갖고 선생님은 한 분야밖에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런 미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요. 지금에 있는 직업 갖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얘네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그냥 아예 그냥 봉봉 떠다니는 이 사회가 다 그런 걸로 보편화되어 있을 때 대학을 졸업할 텐데 그런 사회를 모르는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지도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도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스위스 같은 경우는 70%가 우리로 말하면 직업고등학교를 가요. 30%만 우리로 말하면 인문계고등학교, 대학 가는 교육을 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기는 연구하는 게 꿈인 사람,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30%로 해서 대학에 가는 길로 직접 가고요. 70%는 우리로 말하면 직업계 고등학교를 갔다가 어떻게 해요? 바로 취직을 해요. 그리고 취직했다가 예를 들면 나는 어디 그 제빵학과를 나와서 이제 빵 공장에 취직을 했다. 그럼 빵을 붓다 보면 이 무슨 식품 영양학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무슨 보건학이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그때 다시 대학을 가요. 그러고 오는데 거기는 국민소득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한 7만 불 정도가 되고 자국민부터 취직을 시키기 때문에 취직은 100% 되고요. 그리고 월급 차이가 안 나요. 의사를 하든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빵을 굽든 월급 차이가 안 나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까 아무나 갈 수 있고 자기 재능껏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빵을 굽다가 대학 가는 것도 대학도 다 공짜니까 대학을 마치고 오면 그 빵 공장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자기 딱 필요한 부분을 공부해 갖고 왔으니까 당연히 그 대학 다닌 걸 경력으로 인정해서 그만큼 보수도 주고 그러니까 회사한테도 이익이고 또 누구한테도 이익이에요? 본인한테도 이익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하니까 행복하고 그래서 국민의 행복 지수가 높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회로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도해요. 우리 대학생들 오면서는 아무래도 이제 재능과 끼는 타고나는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선 그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시켜요. 대학교 1학년 오면 네가 재능과 이런 거에 대해서 발표하라고 그래서 잘 모른다고 하면 그러면 좋다. 그래도 그냥 빨리 근접해서라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어쨌든 타고난 거니까 그 유전적 기능이 좀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한 70%는 맞는다고 치고 가면 이제 엄마 아빠한테 시간을 내달라고 해라.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한 2시간 정도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해서 딱 생각할 수 있는 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내달라고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중학교 1학년이라면 그때 입장으로 돌아가서 진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었을 것 같은지를 A4지로 한 장을 쓰게 해라. 또 아빠한테도 똑같이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보는 나는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지를 써달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랑 셋이 모여서 그거 갖고 읽고 디스커션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마 엄마 것도 일부 받고 아빠 것도 일부 받았겠지만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재능이 있을까, 그런 걸 찾는데 수월하다. 그걸 가지고 자기 진로 설계를 해라. 지금 전공에 뭐 어느 전공, 정치학으로 왔든 환경공학으로 왔든 그걸로 계속 자기 직업수단으로는 가더라도 자기가 잘하고 재미있는 분야는 가지고 자기의 취미로 끌고 가더라도 끌고 가라.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환경공학을 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서 만약에 뭐 정치에 관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글 쓰는 무슨 작가에 관심이 있다든지 그래서 작가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을 공부하고 언론사 같은 데에 기자로 취직을 한다든지 그러면 환경 전문 기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작곡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환경 관련하는 작곡을 하는 그런 작곡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좀 대학생이면 좀 늦었어도 그런 거를 잘 살리면 훨씬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요. 그래서 뭐 하여튼 존중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뭐 기본적으로는 남들로부터 존중을 받으려면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행일치를 다뤄가면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기본적으로 믿음을 받는 믿음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산학협력 단장을 한 10여 년 전에 한 적이 있는데 1년에 한 250억 정도를 결제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뭐 한 몇천 원짜리에서부터 몇만 원짜리 이렇게 결제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도장을 150개 내지 200개를 찍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그거를 잘 보고 이해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보고 찍는 게 의미가 없고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 보니까 이제 한 5명 직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A라는 분야, B라는 분야만 다 문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제도를 바꿨어요. A라는 사람이 결제한 걸 가지고 돈을 지출하는 거는 지출관은 B가 되도록, 그래서 원인자와 지출관을 분리시키는 5명을 서로 스위치해서, 그래서 한 사람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하여튼 2사람이 확인하지 않으면 돈이 못 나가도록,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바꾼 거죠. 시스템을 좀 안전한 시스템으로 바꾸고, 저는 내가 당신 나라 믿는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저는 그냥 도장을 딱 맡겨놓고 네가 찍고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5명의 직원이 한 명씩 찾아와서 서로 막 그래요. 쟤는 옛날에 집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던 애, 옛날에 쟤는 뭐 이렇게 금융 사고를 쳤던 애, 그러면서 5명이 서로 와가지고 고자질을 하면서 5명이 보니까 다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나는 그래도 여러분을 믿고 일을 한다. 내가 여러분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를 믿고 따라주겠냐. 그래서 저는 한 달 내내 그냥 계속해서 도장 그냥 맡겨놨어요. 그랬더니 우리 총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총장님한테 들어간 거죠. 위험하다 이거죠. 그래서 총장님이 야 이거 돈 사고 나면 대학에서 이미지에 큰 상처가 있고 큰일 난다. 언론에 뜨면. 그래서 총장님 뭐 그건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직원들한테 믿고 따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개인하고 친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그 상대를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밥도 사주고 집에 무슨 일은 없느냐 위로하고 굉장히 친하게 인간적으로 관리를 뒤에서 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갔더니 한 3달쯤 지나니까 그 남자 직원이 하나 와가지고요 저한테 눈물을 둥둥 뚝뚝 떨어뜨리면서 내가 여기서 20몇 년 근무를 했는데 처장님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 내가 이렇게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처음 봤다. 다른 처장님들 오면 그 문서 중에 그 글자 조금 몇 글자 틀린 거 가지고 막 트집 잡아가면서 혼내키는 리더십으로 들볶고 맨날 혼내키는 게 일이었는데 당신은 우리를 이렇게 존중해줘서 나는 문서 하나 작업할 때 한 번 볼 거 2번, 3번 보고 갖고 온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후로부터는 아예 그냥 도장 딱 놓고 내가 없던 출장 가도 찍어라. 내 출장 간다고 일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맡겼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그 짓을 해서 1년에 250억씩 한 750억 결제를 하게 했는데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결제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만두고 나서 우리는 3년 동안 감사를 받아요. 그래서 정말 한 건이라도 사고 나는 게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단 한 건도 사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리더는 시스템으로 일을 해야지 사람을 두고 일을 하면 안 되고 시스템을 사고 안 나는 시스템을 잘 갖춰야 되겠죠. 두 번째는 사람은 한 명 한 명을 정말 존중해서 관리하는 체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믿으면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른 것들 떠나고요. 자, 근데 우리 김종우 원장님 좀 칭찬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리더십에 보면 우리 원장님은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뭐예요? 다른 많은 리더십 학원이 시내에 있어요. 근데 그 학원하고 제일 차이 나는 게 뭐예요? 다른 학원은 여기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느낌부터 시작해서 리더십의 목표가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 딱 오면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뭐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철학. 또 우리는 계속 일어났다 섰다 하면서 백두산, 애국심 이런 다른 학원과 다른 차별된 이 학원의 독특한 목표가 있어요. 그죠? 목표와 철학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다른 학원은 다 강사가 가르쳐주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 방식을 쓰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교육 방식을 써요. 미래 사회는 전부 스스로 공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 교육, 창조 교육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에요. 전부 다 수요자 중심이고 옛날 교육은 티칭이었잖아요. 가르쳐주는 거였잖아요. 앞으로 교육은 어떤 교육이에요? 코칭이에요. 학습자가 학생이 공부하는 거를 옆에서 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게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중고등학교 교육 방식도 전부 다 코칭 방식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요즘에 누가 가르쳐주면 싫어해요. 이런 학생들도 네이버 이런 데 보면 자기 배울 거 다 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수업하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네이버에서 찾아서 틀리면 선생님 틀렸다고 바로 그래요. 그래서 맞았다 틀렸다 이런 교육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면 그거는 틀리는 게 없어요. 방법론이라는 건 틀리는 게 없으니까. 두 번째는 우리 원장님이 하시는 건 뭐를 중시해요? 열정이에요. 열정, 힘, 파워. 열정은 뭐예요? 성공할 때까지 이걸 이끌고 가는 투지력, 추진력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 막 힘이 실리는 느낌이 오잖아요. 열정을 가르쳐 주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학습자 중심의 참여와 실천을 하게 해요. 처음에 여기 와서 할 때 뭐 일어나라 앉아라 막 그런 그냥 아이고 저도 되게 쑥스럽고 한마디로 이런 말 해도 한마디로 좀 못 팔렸어요. 근데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결국 그게 남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교육 방식하고 정말 독특하게 정말 나이 먹어서 따라하기 되게 어려운 방식이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실제 내가 다른 데 가서 움직일 때 역시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사후 관리를 잘하는 게 리더십의 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자, 제가 이런 말들을 쭉 하면서 밑에다가 마스시다 정경숙에서 하는 일본 거라서 이제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이건 교육의 방법론이니까 마스시다 정경숙에서 하는 거를 여기다 같이 쓴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마스시다 고노스케가 이제 정말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리더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자기 사제를 다 털어서 하면서 한 그 방식이 뭐예요? 일단 자주자립.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다. 두 번째 뭐예요? 공부는 지속적으로 연수. 만사가 공부다. 그러니까 늘 공부하는 자세를 갖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목표 스스로 공부하고 성공할 때까지 강력한 투지력, 의지를 가지고 그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관철해야 된다. 이게 5개 원칙이에요. 마쓰다 정경숙에서 하는 5개 원칙. 그 다음에 뭐예요? 성공하도록 동문들이 서로 돕는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감사와 협력의 자세로 늘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끌어주는 그러니까 동문들이 서로 이끌어주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8기를 했는데요. 8기를 할 때 우리 동문들이 한 2,3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후 관리를 잘하는 시스템으로 끌고 가자. 그래서 동문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동문들끼리 서로 뭐 식당을 하시는 분, 무슨 학원을 하시는 분, 뭐 병원을 하시는 분, 다양한 업종이 있지만 우리가 동문끼리 서로 격려하고 이왕이면 동문집에 가서 밥 칼국수도 한 그릇 먹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성공하도록 에너지를 모아주자. 이제 그런 이야기로 동문회를 만들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뜻에서 저는 우리 더하님 리더십 우리 김종우 원장님이 하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가장 앞서고 우리 이 시대에 맞는 좋은 리더십 프로그램이 아닌가. 또 그런 거를 이끌어 주신 우리 김종우 원장님께 감사하다는 그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